매입할 건데 매출이랑 아예 수준이 다릅니다. 매출은 그냥 암기, 단순 암기인데 매입은 정말 좀 어려워요. 반대로 말하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매입인 거예요. 매출은 아무런 사고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매입을 하려면 처음에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건데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필요한 부분만 좀 해보면, 일단 세법을 만든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죠. 그러면 세법을 딱 만들었을 때 타겟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세금을 뜯어야겠다. 그래서 세법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납세 의무자예요. 누구한테 세금을 뜯을 것인가.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됩니다. 원래 하나 더 있는데 우린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사업자라고 일단 타겟을 정했어요. 즉 개인 소비자한테는 부가세를 뜯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이 부가세를 내냐 안 내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난 부가세를 안 낸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난 부가세를 낸다 이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개념의 차이인데, 여러분은 엄밀히 따지면 부가가치세를 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낸다라고 말을 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내야 부가가치세를 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 맨날 내고 있죠? 그럼 그건 여러분이 내는 게 아니라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소비자는 담세자입니다. 부담하는 자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소비자는 뭐냐? 소비자는 담세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가가치세를 부담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세무서에 갈 일은 없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사업자라고 타겟을 정했으니까 사업자를 보는 거죠.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두 개 나눕니다. 과세사업자랑 면세사업자 둘이 있어요. 그러면 과세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세청,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왜냐하면 자동차세 같은 거는 광주광역시에서 거두니까.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 내는 거고 부담을 하는 거고, 자동차세는 광주에다가 내는 거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과세사업자는 국세청이 이 사업자한테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과세사업자는 세금을 걷어서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 보고 세금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물건 팔 때 걷어서 내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과세사업자는 이제 자세히 알아야 돼요. 간이과세자랑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냥 매출액 차이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생각해보면 과세사업자인데 밑에는 일반과세자죠. 그럼 일반적이다라는 말은 보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간이과세자는 간단하고 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얘한테 부과하긴 하는데 간단하고 쉽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출액이 적으니까. 매출액이 적으니까 아니 너는 그냥 간단하게 대충 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알아야겠죠. 누가 간이과세자가 되고 누가 일반과세자가 되고. 왜냐면 지위가 다르거든요. 할 수 있는 일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뭐 실제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외우시면 좋고. 제가 적어볼게요. 기준을. 간이과세자는 일단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처음에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너무 길어서 저는 이거 4개로 끊어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좋은 거죠 그냥.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전 하나씩 다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왜 직전 연도가 나올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25년이죠. 25년 3월 9일이에요 지금. 그럼 혹시 여러분 25년 매출액 알 수 있어요 오늘? 알 수 없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가장 최근 거 작년이죠? 그러니까 직전 연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단기껏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 가야지. 그럼 물어보는 거죠. 너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공급 대가. 이거 100%인가요? 110%인가요? 110%요. 공급 가액이 아닙니다. 공급 가액은 100%죠?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일반 과세자는 기준이 공급 가액이거든요. 100%. 100%에 10%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간이 과세자는 기준 자체가 110%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좀 좋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건 논리가 없는 거라서 국세청이 지가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논리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려요. 이건 논리가 있는 건데. 자, 그리고 1억 400만 원. 좀 이상하게 썼는데 1억 400만 원이라고 이해되시죠? 원래 이게 8천이었는데 옛날 이야기 할 필요 없겠죠? 괜히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역사만 말씀드리면 원래는 4,800이었어요. 근데 8천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1억 400으로 올렸어요. 근데 숫자는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방향은 알아야 돼요. 방향.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이 금액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이 금액이 어때요? 방향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국세청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봐요. 의도를.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덜 내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옛날엔 4,800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4,800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라는 소리였거든요. 옛날에. 그러면 옛날엔 4,800만 원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돼버렸고 그 아래만 간이과세자. 근데 지금은 1억 400. 그럼 그때보다 지금이 관이과세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졌죠. 그럼 이건 무슨 의도예요? 간이과세자 수를 늘려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국세청이 호의를 베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 의미를 파악하시면 된다. 근데 사실 이게 크게 올랐을 때가 코로나 때예요. 장사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로 다 만들어줘 버린 거야. 세금 덜 내라고. 혜택을 준 겁니다. 소득세는 못 깎아주니까 부가세라도 깎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한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내요. 그냥 그 정도. 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사실 이 4,800은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올렸습니다. 작년에 올랐어요, 작년에. 근데 일단은 이렇게 좀 4,800원 그냥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국세청이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해요. 개인사업자.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게 엄청 헷갈려요. 어떻게 헷갈리냐면 일단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빼놨는데 면세사업자는 일단 빼고 이야기하더라도 얘는 세금 안 내니까 국세청은 관심 없어요, 사실. 그럼 이때 가보면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로 나뉘는 건 아시겠죠? 근데 또 법인의 형태,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를 따지면 개인이랑 법인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붙으면 엄청 헷갈려요. 맞죠?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 논리상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개인사업자여야 돼요. 그럼 법인사업자는 어디로 갈까? 무조건 일반과세자.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사업자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또 반대로 말해볼게요.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될 수 있나요? 1억 400 넘으면 되지. 그러니까 일반과세자는 1억 400만 원 이상,
개인 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고, 너무 기니까 다 쓰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선이 하나니까 선 안 넘으면 간이고 넘으면 일반이잖아요. 그럼 법인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바로 일반입니다. 법인은 절대 간이과세자 될 수 없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하나는 편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누가 법인이래.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일반과세자구나.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 안 그럼 막 그때그때 찾아보고 생각하고 하면 너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잡아놔야 돼요. 과세사업자는 두 개인데 개인은 둘 다 갈 수 있고 법인은 아래로만 갈 수 있구나.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사실 안 중요한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를 왜 굳이 갑자기 간이과세자 이야기를 하냐면, 간이과세자는 무슨 혜택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이거는 옛날 기준이죠. 옛날 한 5년 전?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기준을 지금도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그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원래는 그 1년이 있으면 반으로 쪼갭니다. 이거 말씀드렸었죠. 상반기가 1기, 하반기가 2기. 그리고 또 이걸 반토막 쳐서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이렇게. 그리고 법인은 4번 신고해요. 자기가 3개월씩 모아서 법인은 4번 신고해야 돼요. 그냥 법인은 우수하다고 보는 거야. 너네 그 정도 할 수 있지? 4번 다 신고해. 근데 개인은 1기에 한 번, 2기에 한 번 신고해요. 그리고 예정 때는 그냥 보내줘요. 너 어느 정도 내라고. 그러면 신고 비용이 좀 줄어들겠죠. 개인은.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해주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덜 받으려고 작정한 거거든요. 간이과세자는 이거 없어요. 그냥 1년이 하나예요. 그냥 1년 끝. 뭐 어차피 세금을 많이 거둘 목적이 아닌 거거든. 얼마나 대충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1년 동안 따져봤을 때 올해 매출액이 만약에 공급 대가가 4,4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물건을 1년 동안 4천만 원짜리를 판 거예요. 4천만 원어치를. 그러면 부가세는 400만 원어치 걷어놨겠죠. 근데 이때 국세청이 이걸 보더니 신고를 딱 했어요. 4,400만 원으로. 국세청이 보더니 너 공급 대가가 4,800도 안 되네. 부가세 너 가져. 쏩니다, 부가세. 4,800 미만이면 부가세 안 냅니다. 납부를 안 해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봉 4,800이 아닙니다. 연봉 4,800이면 뭐 그래도 나쁘지 않네 이 소리 듣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4,800이면 큰일이에요. 왜냐면 원가율 생각해보면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가 남는 게 한 3% 남거든요. 그럼 4,800에 3% 남으면 솔직히 편의점 알바가 더 나을 수도 있는 수준이니까 아유, 안 받을게 이렇게 된다고. 그럼 그 돈은 그냥 내가 다 먹는 겁니다. 용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야 힘을 줄 거 아닙니까? 폐업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자, 납부를 안 하는 건 좋은 거죠. 뭐 세상은 밸런스 게임 아니겠어요? 좋은 것만 줄까요?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것도 하나 있겠죠, 보통.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매출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죠. 그럼 그 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들끼리 사이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지. 소비자는 필요 없지만. 그러면 이때 연도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게 2024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2024년 끝났으니까 매출액 파악 완료됐죠? 그럼 4,400이면 당연히 1억 400 미만이고,
그리고 4,800만 원 미만이니까 부가세 하나도 안 냈겠죠. 그리고 2005년이 왔을 거 아닙니까? 2025년이. 그럼 2024년에 혜택을 한번 받았으니까 국세청은 이 말을 해요. 너는 24년에 혜택을 받았지? 25년 되면 넌 세금 계산서를 주지 마라. 세금 계산서 넌 못 준다. 너 꿀 빨았잖아.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면 못 준다 그래? 라고 합니다. 왜냐면 악용의 사례가 있잖아요. 맨날 일부러 현금 매출해가지고 누락해버리고 4,800 유지할 수도 있겠죠. 악용하는 사람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못 팔게 해버리는 거지. 왜냐면 그래야 생각을 해서 아니 그냥 넘기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겠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지들도 머리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24년도에는 납부를 안 했죠? 그럼 25년도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돼. 왜냐면 24년에 결정이 나야 25년으로 가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사볼게요. 이 사람한테 물건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세금 계산서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2025년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좀 못 줘요 이러겠죠? 그럼 사장님 죄송한데 다음에 올게요 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세액공제를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자면 이 사람한테 물건 안 사요 이제. 그럼 이 사람은 매출액이 계속 낮아지겠지. 근데 작정하면 그냥 소비자한테만 파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뭐 당구장, PC방, 미용실 이런 데는 그냥 4,800 유지해도 돼요. 현금 매출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옛날에 제 친구 그 신고를 해줬거든요. 근데 신고했는데 한 8천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먹고 살래? 제가 물어봤어요. 옷가게 조그마한 거 하는데 현금으로 1억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왜냐면 사업자한테 물건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은 각 잡고 현금 매출을 노려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세무조사 안 해요, 개인은. 인건비가 안 나와서. 좋은 거 알려주고 있죠? 이거밖에 부가세는 빼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틀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때 이 사업자한테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면 배지를 먹는다는 건 아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카드로 살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커피 사주려고 앞에 조그마한 카페에 간 거예요. 그럼 조그마한 카페를 가가지고 커피를 산 거예요. 그럼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겠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주세요 할 때는 못 준다 그랬죠. 근데 카드로 긁으면 카드 전표 못 줘요 이러진 않잖아요. 카드 전표 받았죠? 그럼 이 사람은 원래 세금 계산서 못 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는 안 받았지만 카드 전표를 받았죠. 거기도 부가세 들어있잖아요. 그 부가세는 못 돌려받아요. 당연한 논리죠? 세금 계산서를 못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발행한 건 전부 다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무에서 중요하지.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세금 계산서 주세요 하면 싫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카드 전표 주세요 하면 싫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판단해야 돼. 내가 판단해야죠. 실무에서. 그러니까 직전 연도 4,8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작년에 일했던 사람은 올해 세금 계산서를 못 주잖아요. 어떻게든 알아내야죠. 그냥 그 사업자 등록번호 치면 나와요. 아니 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사장님 혹시 작년 매출이 이건 신뢰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세액공제 받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전 이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거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서. 그러면 이제 매출이랑 매입을 좀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매출 유형은 다 배웠죠? 그냥 그 두 개를 그냥 놔두고 보셔도 돼요. 목차 비교할 거거든요. 자, 매출 쪽은 일단 배웠는데 매출은 논리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쭉쭉 진행을 했어요. 이제 쉬는 시간이네. 좀 쉬고 하면 되겠네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네, 뭐 매출 거 했던 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목차에.
그 매출 쪽에서 봤던 게 앞에 10%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다 그랬죠. 매출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팔면 부가세 내는 겁니다. 그게 10%라는 뜻이고, 매입으로 가보면 매입도 뭐 자료 들었으니까 목차를 뭐 비교를 해보면요. 매입도 10% 있죠. 54번 불공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좀 그 특이한 거는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쓰겠습니다. 54번 불공, 그다음에 51번 과세. 이름이 양쪽이 똑같은 거는 제가 검은색 글씨로 쓸게요. 이름이 똑같은데 번호만 다른 거. 그럼 지금 이 정도만 보면은 이름이 똑같은 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과세, 카과, 현과는 이름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불공은 매출 쪽은 없었는데 얘만 있고요. 그리고 얘도 그러네. 건별도 짝꿍이 없어요. 자, 일단 지금 10%만 적었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매출에는 건별이 짝이 없고 매입은 불공이 짝이 없으니까 얘 둘이 짝이 아닐까? 얘들도 뭐 자존심은 있겠죠. 남았다고 커플 시켜주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각각 홀로 있는 겁니다. 둘 다 짝이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매출과 매입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일단 간단하게 구조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는 그 제조업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제조업 법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법인 일반 과세자죠. 그럼 일반 과세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고 낸 것도 정상적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매출 쪽과 매입 쪽의 차이를 볼게요. 자,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100원을 걷겠죠. 100원을 걷어서 1,100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100원을 납부할 겁니다. 우리는 사업자니까. 자, 그러면 매출 쪽은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낸다. 걷으면 무조건 낸다. 세금 계산서를 주든 카드 전표를 주든 현금 영수증을 주든 안 주든 100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별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증빙을 안 줘도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빙이 없는데도 부가세를 내는 유형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없어도 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매입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1,000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1,100원을 냈어요. 1,100원 냈어요. 그럼 이 100원 돌려받고 싶죠? 돌려주세요 라고 하려면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건별 쪽은 내가 물건을 팔면서 아무것도 안 줘도 걷어서 내야 되죠. 근데 매입 쪽은 내가 물건 샀는데 아무것도 안 받으면 그냥 나가리예요. 그냥 못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별에 대응하는 게 없는 거예요. 팔 때는 증빙을 안 줘도 부가세를 내야 되죠. 살 때는 증빙 못 받으면 바로 나가리기 때문에 적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짝꿍이 없습니다. 얘는. 근데 얘는 또 뭐냐 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짝꿍이 둘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건별은 혼자고 얘는 1대2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을 때죠. 그러면 이 둘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거든요. 그러면 전제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 수취 이렇게 가는데, 그럼 여기서 이름이 불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 100원을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입세액. 그럼 이 매입세액을 원래는 돌려받는 게 맞아요. 그럼 이게 환급이에요. 돌려받으면.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 팔고 1,000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해보면 100원은 내야 되고 100원은 환급받아야 되죠. 그럼 내가 국세청 가가지고 세무서 가서 자 100원 냈습니다. 이제 100원 돌려주세요. 이게 뻘짓이죠? 그냥 퉁쳐가지고 저 낼 게 없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환급이랑 공제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공제를 해버리지. 매입세액 공제. 이게 그냥 세금을 덜 내니까 돌려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의 물건을 샀을 때 최고의 목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업자로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공제를 받으면 좋은 건데 공제를 못 받으면 불공제라고 하거든요. 불공.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기 때문에 불공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거 가지고 유출을 해보면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유출을 해봤을 때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끝인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세금 계산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도 불공제라는 유형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고 또 뭔가를 해야 되나 보다 이걸 알 수 있지. 그럼 그게 뭐냐면 이 불공은 세금 계산서 수취는 대전제입니다. 대전제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라는 걸 국세청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름을 그냥 직역할게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사유예요. 그럼 이건 세금 계산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보다 더 센 거예요. 그냥 안 해주는 사유잖아요. 세금 계산서 받아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 그거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니까 불공제 할게 끝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건 그냥 1단계인 거지. 자 그럼 여러분이 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할게요.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이걸로 끝 아니죠? 가서 공제해주세요 하니까 국세청이 물어봐. 너 이거 물건 산 거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아니에요 하면 51번으로 빠져서 세액공제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이 엄밀히 따지면 얘가 불공이니까 얘는 공제여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셔야 조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제라고 봐야 둘이 짝꿍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럼 얘도 공제냐? 매출은 공제가 아니죠? 매출은 납부잖아요. 그러니까 얘 둘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부가세를 걷어서 내는 이야기고 얘는 공제받는 이야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유형을 바로 고를 수가 없는 거야. 차이 아시겠어요? 물건을 팔았다고 하면 저 세금 계산서 발급했습니다. 그럼 11번이었죠. 그럼 바로 답이 결정되죠? 근데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하면 불공제 사유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순서가 불공부터 해야 맞아요. 왜냐면 불공제 사유면 불공이죠. 그럼 아니면 과세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책들 보잖아요. 순서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과세부터 하겠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번호가 앞이어서. 정말 비효율적인 공부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매입세액이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공제 사유가 많을 것 같아요? 공제 사유가 많을 것 같아요? 공제 사유가 훨씬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공제 사유를 다 외우고 아닌 건 불공제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죠. 불공제가 몇 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공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겠죠. 그럼 불공제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몰라도 다 공제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순서도 효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을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자 매출이랑 매입이랑 뭐가 달라지냐면 이름은 똑같죠. 그렇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팔면 17번 카바, 22번 형과
어차피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그건 정해졌고 카드 전표를 줬다, 현금 영수증을 줬다, 그냥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받아볼게요. 아까 그 간이과세자 기억나요? 4,8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은 그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라서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우리한테는 지뢰예요. 숨어 있잖아요. 부가세는 걷어가면서 우린 세액공제를 못 받는 존재니까 그냥 교육용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직전 연도 그렇고 그리고 한 개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는 처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 있죠. 처음에 사업 개시할 때 고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얼마 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고르게 해줘요. 그리고 하다가 1억 400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이 돼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내가 처음에 간이를 선택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간이로 선택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실적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 간이과세자로 게시한 사람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였던 사람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면 싫어요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51, 54는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틀릴 이유도 없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카드를 내밀 수는 있다 그랬죠. 그럼 카드 전표 준다 그랬죠? 그럼 그 사람한테 받은 카드 전표는 공제가 안 되잖아요. 이 두 개는 공제가 될 때만 쓰는 거예요. 즉 이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이 사람들 아닌 사람한테 받은 것만 쓸 수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받은 거.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고 카드 전표를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세액공제 못 받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메인 매출 전표 배우고 있는데 일반 전표랑 차이점이 뭐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관리할 목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카드 전표 주고 현금 영수증 준 거는 우리가 부가세는 냈지만 못 돌려받죠. 그럼 돌려받을 부가세도 없는 거죠. 일반 전표였습니다. 돌려받을 부가세 없기 때문에. 이건 실무에서 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실무에서는 이 두 개를 우리가 판단해서 적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실제 시험장 가면 시험지 있잖아요. 시험지에 일반 전표를 푸세요. 6문제. 메인 매출 전표를 푸세요. 6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고르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자유로워지는 거지. 근데 실무 걱정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근데 또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 일반 전표 문제 풀었을 때 중간중간에 막 답에 보면 수정 전, 수정 후 이런 문제 있었죠. 전표를 수정하는 문제가 2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장난치면 이거 낼 수 있죠. 답이 일반 전표인데 메인 매출 전표로 적어놓고 내는 거야. 그리고 고치세요라고 하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거 삭제하고 일반 전표에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내는 거지. 내가 원재료를 샀는데 원재료를 사고 카드 전표를 받았다. 그럼 당연히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는 줄 알고 57 카바로 해놨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간이과세자였네. 이번에 개업했다네. 그럼 부가세 못 돌려받죠.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카바 적혀있는 거 삭제하고 일반 전표로 가서 분계 다시 적어야 돼요. 삭제하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게. 근데 충분히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냥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실제에서는. 분계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금액을 300만 원 이렇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카과가
해당이 되면은 뭐 원재료 300, 부가세 배급금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를 안 받고 그냥 카드 전표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카드 전표가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하겠죠. 그럼 그게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따로 구분기재하는 거예요. 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적어놓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간이과세자였다. 그럼 이 30 못 돌려받죠. 그럼 이걸 관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못 돌려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요? 원재료 330이죠. 그럼 부가세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왜 메인 매출 전표에 적냐는 거죠. 적을 이유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적는다고. 그럼 분계는 이렇게 바뀌고 전표도 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가 왜 여기 있어? 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카드 결제했으니까. 죄송해요. 이걸 깜빡했네.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 대변은 외상매입금 330이었을 거 아니에요. 원재료 샀으니까. 근데 카과라고 썼으면 부가세 대급금 30이었겠죠. 근데 이제 못 받게 됐죠? 그럼 금액이 여기 합쳐지면서 통째로 일반 전표로 보냅니다. 네, 이 분계가 달라지진 않죠. 카드 결제한 거는 안 바뀌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있으면 그럼 이걸로 한번 또 비교해 볼까요? 불공이랑 과세. 그럼 이때 이거를 이렇게 넣어봅시다. 알고 보니까 세금 계산서 수취했어. 세금 계산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했겠죠? 이제 아시죠? 카드 전표를 받았어도 세금 계산서도 받았다면 세금 계산서가 더 센 거. 그래서 이거는 51번 과세 이렇게 됐을 겁니다.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직 안 배웠지만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있다고 할게요. 이유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XX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30만 원은 못 돌려받으니까 금액이 합쳐져 버리죠. 그리고 유형이 얘는 54번으로 바뀌어요. 일반 전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만 예외인 거지. 세금 계산서가. 이유는 세금 계산서는 중요해서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유형은 54번 불공이고 부가세가 없죠. 그러니까 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도 메인 매출 전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54번 불공은 유일한 예외예요. 부가세를 안 달고 있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유일한 예예요.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메인 매출 전표 이유가 부가가치세 관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있는 것만 적어야죠. 근데 예외가 불공이다 이거죠. 얘는 없는데도 있단 소리겠죠? 참고하세요. 얘는 참고. 그래야 패턴을 분석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이거 빼고는 다 원칙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나머지 또 비교하겠습니다. 자, 이제 10% 부분은 거의 다 됐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그 매출 쪽이랑 매입 쪽이랑 다 갖고 계신 분은 이제 비교가 될 텐데 또 차이 없나 보세요. 수출은 0%가 있죠. 수입은 제가 잘못 적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왜 수출은 0%고 수입은 10%인지. 이건 좀 논리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수출국이고 수입국이라 해볼게요. 나라 두 개. 수출국, 수입국. 그러면 이 나라도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라 할게요.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율이 10%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또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세금이 있겠죠. 부가가치세인데 이름은 다 다를 것 같은데
참고로 일본은 소비세입니다. 이름이. 왜냐면 성격이 소비세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고 불러요. 근데 이름이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니까 종류랑 이름은 아시죠? 근데 그 저기 서유럽 쪽은 독일 뭐 이런 데 프랑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아마 한 17, 18%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북유럽 가면 한 25%뭐 이래요. 나라마다 다른 건 이해되시죠? 나라마다 세율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북유럽에 한번 팔아볼게요. 뭐 노르웨이 이런 데다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 나라가 25%일 거예요. 뭐 덴마크 이런 데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나라가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판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1,000원짜리 물건 한번 팔아볼게요. 자, 그러면 나라가 두 개가 끼니까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우리나라만 통제하면 끝나죠. 어차피 너네 둘 다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근데 이제는 저 나라는 우리나라가 통제를 못하죠. 그러면 물건은 하나가 가지만 나라가 두 개가 껴버렸잖아요. 둘 다 세금 걷고 싶겠죠. 나도 세금 줘, 나도 세금 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두 번 거두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둘 다 세금을 거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한 명만 거둬야 된다. 안 그러면 물건 너무 비싸진다. 누가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먼저 자기가 한다고 한 거예요. 자, 내가 먼저 해볼게. 그럼 1,000원짜리 물건 보냅니다. 그럼 얼마로 가냐면 1,000원짜리 물건을 내가 수출을 할 때 대한민국이 야 10% 내놔 나한테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얘는 대한민국에 100원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보내잖아요. 그럼 1,100원으로 보내겠죠 당연히. 100원 지금 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물건을 1,100원에 보냈다. 이거 설명 안 드렸었죠? 했어요? 다른 반이랑 헷갈려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1,100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도 1,000원짜리 물건 팔겠죠. 그럼 이 나라에는 1,000원짜리 물건이 얼마죠? 1,250원이네요. 그럼 여러분 이 나라 국민이면 뭐 살 것 같아요? 싼 거 사겠죠? 이게 100만 원이면 차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게 많이 팔리겠네? 그럼 여기 있는 회사는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럼 이 장사 안 되니까 노르웨이한테 뭐라 하겠죠. 그럼 노르웨이는 또 한국한테 뭐라 하겠죠. 사이가 다 안 좋아지죠 지금? 국제적인 문제로 지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출하는 나라에서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유는 세율이 다르니까. 똑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다른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말해. 야, 너 안 될 것 같아. 야, 내가 해볼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알았어, 네가 해봐. 그럼 너는 하지 마. 이렇게 하겠죠. 알았어, 그럼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0%라고 할게. 이래서 영세율이 되는 거예요, 수출은. 이해되셨죠? 그건 그때 말할 수 없었어요. 진도를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해야 돼요. 둘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때 얘는 그냥 1,000원짜리로 보내죠? 0% 때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25%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얼마에 팔려요? 이제 어때요? 문제 없죠? 그러니까 얘가 하자고. 수입국이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수출국은 발 한 발을 빼주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0%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할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야, 알지? 너 하지 마. 그럼 우리가 0% 할게. 우리가 거둘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출은 0%, 수입은 10%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까 제가 납세 의무자의 사업자 적어드렸잖아요. 원래 한 개 더 있다 그랬는데 듣기만 하세요. 수입하는 자. 왜냐면 수입하면 과세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수입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수입하는 자. 사업자가 아니어도 수입하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그래도 논리적이라서 좀 재밌는 세법이에요. 그래서 차이를 좀 알려드렸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총망라 해볼게요. 총망라. 왜냐면 우리가 수출 쪽, 매출 쪽은 수출이 될 텐데 수입하는 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해볼게요. 둘 다.
이렇게 해보죠. 아까 우리 같이 해봤었는데 B는 16번 수출 아까 배웠죠? 0% 증비는 없음. 그리고 A는 12번 영세 0% 증빙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이건 안 틀려요. 외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보자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쪽이면, 자 그럼 우리가 C라고 해볼게요. C인데 물건을 수입해요. 네, 물건을 수입할 때는 나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직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관, 커스텀, 세관을 들릅니다. 그럼 수입하는 물건은 세관부터 오거든요. 그럼 세관에 와가지고 관세법에 의해서 관세를 내고, 그리고 수입하는 나라는 부가세를 걷으니까 부가세도 걷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관세랑 부가가치세를 다 걷어요. 그래서 직구하면은 관부세를 내세요. 안 내면 물건 안 보내줍니다. 이런 카톡 보내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를 내고 C한테 보내주는 형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정리를 해보면, 자 물건을 1,000원짜리를 B가 C한테 판다고 해볼게요. 1,000원짜리를. 자 그럼 1,000원짜리 물건을 판다 그러면 B가 C한테 가서 말할 거예요. 1,000원 내놔 라고 하겠죠. 그러면 C는 B한테 1,000원을 주겠습니다. 1,000원을 여러분도 입금해야 물건 보내주죠. 그럼 입금한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보내겠죠. 그리고 세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세관장이 나한테 말해요. 너 1,000원짜리 물건 샀더라. 100원 내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C가 세관장이 100원을 내라고 했다고 억울할지 한번 생각해봐요. 어차피 여러분 국내에서 1,000원짜리 물건 사도 1,100원에 사죠. 근데 지금 1,000원밖에 안 냈죠. 근데 100원 내라고 하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1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관이 하는 역할은 국내에서 산 물건이랑 해외에서 산 물건 가격을 똑같이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B는 애초에 증빙을 나한테 안 보내줬죠. 어차피 너네랑 우리랑 다르잖아 하고 안 보냈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만 이야기하는데, 좀 엄밀히 따지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팔고 부가가치세가 100원, 700원짜리 물건 사고 부가세가 70원.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내가 이 70원을 받을 수 있으면 100원을 지금 걷었죠. 100원을 걷은 상태고 100원을 갖고 있어요. 70원은 냈죠. 근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냥 100원에서 70원 빼고 30원만 내면 손해 안 보죠. 그러면 이 아래쪽은 부가가치세 라인이고 손해 안 봤어요. 그럼 이 위쪽은 내가 700원짜리 사서 1,000원에 팔았다. 이건 소득 라인이죠. 그러면 이때 이 두 개 다 증거가 있어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770원을 썼는데 증빙이 없다고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러면 일단 부가세 70원 못 돌려받아요. 맞죠? 그럼 100원은 내고 70원 못 돌려받고 끝. 70원 손해봤죠? 그리고 우리가 뭐 법인이라고 치면 지금 1,000원에서 700원을 빼고 300원 벌었죠. 그럼 300원이면 세율이 9%거든요. 300원이면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700원짜리 샀는데 증빙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1,000원 빼기 700원을 안 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네가 돈 썼다는 증거가 어딨냐, 거짓말 치지 마 하고 1,000원은 증거가 돼 있어. 근데 700원은 증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00원에 9% 내는 거지. 차이가 커요. 700원 곱하기 9%. 물론 지금은 100원 단위니까 그런데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증빙이 중요한 거라고요. 즉 여기서 내가 얘한테 물건을 사면 증빙을 못 받죠. 그럼 비용 처리도 안 되고 세액공제도 못 받고 최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관장이 야 100원 나한테 주면 내가 1,100원짜리 세금 계산서 줄게. 그럼 완전 C는 개꿀이죠. 콜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관장이 대신에 세금 계산서 주는 거예요. 국내에 산 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10% 뜯어가고 세금 계산서 주는데 이건 수입 세금 계산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는 겁니다. 근데 손해 보는 거 아니죠? 어차피 수입 세금 계산서 받으니까 다시 돌려받으면 돼요. 뭐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처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수입 쪽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C가 B한테 돈을 주고 세관한테 1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거래처 설명 드리면서 거래처는 증빙을 주고받는 사업자라 그랬죠. 그럼 거래처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A라고 해볼게요. 문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A예요. 문제에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라고 하면 거래처는 B죠.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B로 갈게요. 우리가 B예요. 물건을 직수출했다. 거래처 C죠. C한테 보고 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C를 보고 던지는데 중간에 세관이 받은 것 뿐이에요. 가로 막고. 자, 그러면 이제 C가 됐어요. 우린 C입니다. 문제에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거래처 누구? 증빙 누구한테 받았어요? 거래처 세관.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강조한 이거 아시겠어요? 거래처는 증빙을 주고받는 사업자라니까. 얘 증빙 줬어요 나한테? 그럼 얘는 거래처 아니에요. 나한테 안 줬는데 뭐 거래처입니까? 세관이 B 대신에 나한테 줬죠. 그럼 나한테 고마운 애는 세관이지. 그러니까 거래처 세관. 그리고 붕괴할 때는 100원을 내잖아요. 이걸로 붕괴가 끝나요. 왜 세관한테 또 1000원 내고 싶으세요? 저한테 주세요. 1000원은 이미 냈어요. 그러니까 붕괴할 때 부가가치세만 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입 나오면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못 푸니까. 물론 외워서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외워서 풀면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죠.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관없으면 괜찮긴 한데. 그리고 아까 그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좀 추가적인 건데, 자, 이때 이 B랑 C랑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입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외상 거래를 많이 하니까 C가 돈을 바로 주겠냐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C가 돈을 만약에 떼먹으면 어떡하죠? 그럼 찾아가요? 난 장사해야 되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귀찮아지죠. 그러니까 국제거래를 할 때는 신용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제거래 할 때는 외국 그 은행을 하나 껴요. 은행을 하나 끼는 거예요. 그럼 이때 C가 B한테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B는 항상 불안한 거죠. 물건을 줄 수는 있어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C가 은행한테 가서 말해요. 내 보증 좀 서줘. 내가 돈 안 갚으면 네가 갚는다고 말해줘. 그럼 은행이 가서 말해줘요. 야, C가 돈 안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무조건. 그러면 B는 믿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만드는 게 마스터 LC라고 하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럼 내가 이 국제적인 거래를 할 때 은행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마스터 LC가. 이게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신용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믿고 물건 보내겠죠? 자, 근데 A가 또 B한테 물건을 팔아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B가 대기업일 확률이 높아요. 맞죠? A가 하청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A가 B한테 물건을 납품하는데 또 얘가 횡포 부릴까봐 겁나는 거예요. 물건은 보내는데 얘도 돈 안 줄 수 있죠? 그러면 B가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C한테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얘가 마스터 LC 보여줬어. 나 무조건 돈 받아. 그러니까 이거 받은 걸로 너 줄게 해서 이 마스터 LC 갖고 만든 게 로컬 LC예요. 이게 내국 신용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름 내국 신용장 보셨죠? 이 마스터 LC가 기반으로 돼서 만든 게 로컬 LC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국에서 쓰이는 거니까. 그러면 B가 C한테 이걸
아니, C가 B한테 이걸 보여줬고 B는 이걸 봤으니까 또 이걸 통해서 얘를 보여주죠. 그러면 B는 또 이 말 하는 거지. 내가 돈 안 갚으면 이 은행이 또 돈을 갚아줄 거야. 뭐 이런 구조예요. 엄청 복잡하죠? 하여튼 그래요. 왜 퍼센트가 다른지를 그냥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그 수강생 중에 막 무역학과 학생 나오면 꼭 물어봤거든요. 왜 퍼센트가 달라요? 아무도 몰라서 제가 찾았어요, 공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수입을 넣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선이 그어지겠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세. 자, 이렇게 됐는데 52번 영세는 이거는 방금 한 그림에서 사실 나왔거든요. 아까 그 지웠는데 왼쪽 그림에 A랑 B 거래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A가 B한테 물건 팔 때 영세율 세금 계산서 줬죠. 그러니까 A가 12번 영세 이렇게 돼 있었죠, 머리 위에. 그리고 B는 16번 수출 써 있었죠. 사실 16번 수출 위에 52번 영세가 있어야 돼요. A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B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얘가 12번 영세면 얘는 52번 영세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52번 영세를 찍은 애들이 16번 수출을 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스토리라인이 있어야 좀 잘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다 외워서 하는 식밖에 안 돼요. 답 찾기는 쉽죠. 근데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매입 쪽은 영세율이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얘가 뺏어갔으니까 지금 비대칭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면세. 면세는 아까 13번 면세 하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53번 면세, 58번 가면, 그리고 62번 현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도 그냥 이론상으로 그냥 따져보면 여기도 카면, 여기도 현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짝꿍을 맞춰주려면. 근데 문제는 왜 제가 13번만 적어놨냐면, 아까 땅 파는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땅을 사고 땅을 팔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옥 지으려고 샀다가 좀 아니다 그냥 팔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면세 물건이니까 살 때는 53번 면세, 팔 때는 13번 면세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토지인 경우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는 제품 같은 경우는 다 과세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세 물건을 카드 받고 파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안 쓴 거예요. 문제가 나온 적도 없고. 반대로 가볼게요. 얘네들은. 그러면 땅을 샀을 때는 뭐 계산서를 받았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직원들 그 밥 주려고 쌀을 샀다. 그럼 쌀이 대표적인 면세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쌀을 카드 가지고 사는 거 안 이상하죠? 그럼 가면 쌀 사고 현금 영수증 주세요 하면 현명, 얘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조심해야 돼요. 이유가 아까 면세는 제가 계산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흐름이 이런 거죠. 아까 그 문제로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저쪽에서 계산서를 주는 거죠. 그럼 계산서 보고 땅이 면세구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면세인 걸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냥 계산서 받았으니까 면세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쌀을 샀는데 카드로 샀다고 해보세요. 그럼 카드 전표를 받겠죠. 그럼 카드 전표에 이거 과세예요, 면세예요 써있나요? 안 써있죠. 이 둘 중에 뭐인지 골라야 되죠. 카드 전표만 받았으면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내가 판단해야 되죠. 면세면 카면, 아니면 카과.
그러니까 매입 쪽이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완전 아예 다르다 이거 아예. 매출은 그냥 무조건 끝. 매입은 하나씩 다 따져야 돼. 항목도 훨씬 많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리 전체적인 논리 흐름은 그렇고 이제 좀 쉬다가 메이트의 불공제 사유를 배워볼 겁니다. 사실 이거 배우면 끝이에요. 메이트는. 네, 좀 쉴게요. 이제 다시 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는 법인이니까 무조건 일반과세자고요. 그러면 1,000원짜리 물건 팔았을 때 100원을 걷었다. 그러면 이때 이 납부하는 요건을 생각해보면 이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다. 그럼 100원을 걷어서 납부하는 건 그냥 무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이 없고 팔면 내라. 심지어 부가세를 안 걷었더라도 100원은 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100원을 걷는 거죠. 그럼 이쪽은 뭐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아무 논리가 없어요. 자, 근데 이때 1,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100원을 냈습니다. 그럼 이때 이거를 공제를 받아보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데 세금 계산서를 또 생각하면 종류가 두 개예요. 종이랑 전자. 또 이 두 개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보세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종이를 주고받는다고 해볼게요. 종이. 그러면 뭐 A랑 B랑 거래를 하는데 종이 세금 계산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를 하고 3개월마다 신고하는 거거든요. 3개월마다 모아서. 그러면 이 둘이 거래를 했어요. 그럼 이 거래를 했을 당시에 국세청이 이 거래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냥 둘이 종이 주고받았는데.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받고 신고까지 해야 아는 거죠, 국세청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수취하고 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 둘 다 전자로 발급을 했다. 전자로 발급을 하면 이메일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일단 전산상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전산상으로 남아있다고 해도 국세청이 그걸 맨날 뭐 찾아보고 그러진 않겠죠. 해킹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로 발급을 했어도 그 발급한 내용을 국세청한테 원래 또 하나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로 발급하면 의무가 하나 추가돼요. 종이로 발급하면 그걸 나중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자로 발급하면 그걸 국세청한테 바로 또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신고랑 다름없는 거죠. 그러면 국세청은 전자를 발급하는 애들을 좋아할 거예요. 이유는 전자로 주고 자기한테도 바로 또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때그때 신고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신고는 또 다시 한 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당연히 전자를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종이든 전자든 간에 수취 신고까지 해야 우리는 이걸 국세청한테 알린 거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끝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보면 이 안에는 또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뭐 달라고 했을 때 못 주는 애들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카드 점표랑 현금 영수증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골라내야 되죠. 그래서 또 세액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거,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는 사업자 있죠.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입을 한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가 아니어야 되죠.
그래야 세금 계산서를 나한테 원래 줄 수 있는데 내가 카드 점표를 받든 현금 영수증을 받든 세금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급인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고 신고한 거랑 그리고 카드 점표랑 현금 영수증도 전산에 다 남아있죠. 근데 그 상대방의 지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 개업했는데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 못 주고 그건 아니었어도 작년에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자는 올해 못 주니까 안 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뭐 미용실이나 목욕탕 이런 업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일단 우리 시험엔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구나 정도. 네, 간이과세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이 두 개를 통과했다고 합시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거나 아니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카드 점표를 받았거나. 자, 그럼 또 물어봐요.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아닌지. 매입세의 불공제 사유.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입세 불공제 사유면 불공제죠.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가 아니어야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 뚫고 가야 돼요. 차이 아시겠죠? 납부 무조건 매입세 공제 1단계 통과했니? 2단계 통과했니? 3단계 통과했니? 그럼 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 쪽이 복잡해지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알면 되겠죠? 앞에 내용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3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좀 복잡하니까 제가 그 숨겨놨는데 표를 다음 페이지에 숨겨놨어요. 매입 2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여러분은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표는 아예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왼쪽이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간주공급 써있는데 그 간주공급은 말씀은 드렸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받아놓고 막 직원 선물 주고 막 접대하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 이것만 표시하세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에 이렇게 용어가 써 있어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이라고. 그리고 내용을 가보시면 양괄호 1번, 2번, 3번 있죠? 우리 시험 범위는 양괄호 3번이에요. 그 밖에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별로 없죠? 왜냐면 양괄호 1번이랑 양괄호 2번은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안 내고 신고 안 하면 당연히 못 받죠. 근데 우리는 받았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씩 볼게요. 일단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돼 있거든요. 제가 대전제를 알려드릴게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라고 하는 거는 국세청이 싫어하는 거죠. 국세청이 싫어하니까 안 해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싫어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대전제. 이건 따로 적어두시면 돼요. 과세 사업이랑 무관한 거. 과세 사업이랑 무관하면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왜냐면 소비자는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세액공제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는 소비자랑 다른 게 과세 사업을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두 개 적었죠.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제가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낼 의무가 면제된 거죠. 그럼 의무가 없으니까 권리도 없겠죠.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 이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이게 과세사업과 무관하죠. 면세사업은 과세사업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이미 들어갔죠 하나? 이렇게 그 이야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이 왜 안 되냐? 아, 과세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이건 시험에 나올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조업 법인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럼 제조업 법인은 과세 사업자거든요. 그럼 면세 사업자가 아니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긴 어렵겠죠.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되고 말 문제로는 낼 수 있겠네. 말 문제로는 그냥 물어보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그냥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순서를 좀 바꿔서 알려드릴게요.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양괄호 3번에 동그라미 2번. 번호를 말씀 안 드렸네. 동그라미 3번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 얘는 과세사업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올라가 보시면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이렇게 있는데 토지만 표시할게요. 그러면 뭐 이런 패턴을 따서 면세사업 관련. 자, 그러면 면세사업은 말 그대로 내가 면세 물건을 맨날 파는 걸 면세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린 과세사업자인데 토지는 사고 팔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토지에다가 면세 물건이라고 써요. 최대한 패턴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암기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과세사업 무관한 것 중에 면세사업 관련이 있었다는 걸 알았죠? 근데 이 토지는 면세 물건이죠. 여기서 최대한 끌어내야 돼요. 면세사업, 면세 물건. 면세를 싫어하는 거. 이유를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땅을 사고 팔아 봅시다. 자, 여러분은 일반 과세자고요. 토지 살게요. 토지 면세로 샀어요. 토지를 면세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 토지 팔면서 계산서 줬던 문제 기억하시죠? 마지막에 매출 마지막에. 근데 우리가 살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뭐 나한테 팔 거 아니에요? 물음표라는 사람이 팔죠. 근데 이 사람이 사업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사업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땅을 다 사업자만 갖고 있나? 아니죠. 개인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럼 개인한테 사볼까요, 땅을? 그리고 계산서 주세요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뭐예요? 이러겠죠? 없는데 그런 거? 안 받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안 줄 거 아니에요.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토지 샀는데 일반점표 해줬겠죠. 증빙 없으니까. 근데 얘가 부동산 매매업자예요. 사업자죠? 계산서 주세요. 아, 당연히 드리죠. 계산서 받죠? 그럼 53번 봅니다. 분계는 똑같죠? 일반점표냐 매입매출점표냐 관리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뭐 그렇게 샀어요. 팔아볼게요. 또 팔았어요. 면세로 팝니다. 우리가 과세사업자라도 토지는 면세니까 면세로 파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을 나한테 사는 사람이 손해 안 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땅을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도 사업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그냥 계산서 달라 그러면 주고 안 달라 그러면 안 주면 되죠. 그냥 그거에 따라 또 분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이때 금액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 땅을 10억에 샀는데 20억에 팔았다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많이 내겠죠. 양도소득세는 엄청 폭탄 맞을 건데, 근데 부가가치세만 이야기해볼게요. 우리 땅 10억에 샀을 때 부가세 안 냈죠. 왜냐면 상대방이 달라고 안 하니까. 그럼 20억에 팔게요. 부가세 걷습니까? 안 걷죠? 면세 물건이니까. 자,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여러분이 국세청이에요. 그럼 내가 땅을 샀을 때 국세청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무 생각 안 하죠. 왜냐면 얘가 땅을 팔아봤자 100억에 팔아도 부가세 안 갖고 올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땅을 샀을 때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얘가 땅을 뭐 10억에 사든 100억에 사든 어차피 팔아봤자 나한테 부가세 하나도 안 갖고 올 건데 아무 기대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땅만 보면 면세로 깔끔하게 끝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 때 땅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땅을 살 때 만나는 직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보통 부동산 거래하죠? 직거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공인중개사 수수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값은 땅 판 사람한테 주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공인중개사한테 줘야 되죠. 그럼 내가 수수료로 뭐 얼마 준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 뭐 55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나한테 부가세까지 달라고 했겠죠. 그럼 부가세까지 우린 냈겠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5만 원 세액공제 받고 싶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세청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 내고 55만 원 냈는데 5만 원 돌려주실 거죠? 세금계산서도 받아왔어요. 그럼 국세청이 물어봐. 뭐 샀어요? 건물 샀어요? 땅 샀어요? 이렇게 물어봐. 왜냐면 건물은 과세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까? 건물은 어떨 것 같아요? 건물 10억이에요. 그럼 11억에 샀겠죠. 그럼 국세청이 이 11억짜리 샀을 때 부가세 1억을 돌려주면서 무슨 생각해요? 비싸게 팔아라, 비싸게 팔아라 이러고 있겠죠. 20억에 팔면 어때요? 2억 들어오잖아요. 이거 괜찮죠? 그러면 1억을 왜 빼주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팔아라, 팔아라. 안 팔 수도 있지만 팔아라 하면서 준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지는 거야. 공인중개사 수수료요? 아마 건물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건물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잘 보여야 되죠? 20억에 팔면 2억 주잖아요. 건물이라고 하면 5만 원 빼줘. 맞죠? 근데 토지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세요. 안 해줍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미래가 없잖아. 어차피 네가 몇 억에 팔든 나한테 부가세 안 줄 거 아니냐. 난 너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겠지? 안 해주겠다. 면세 물건이니까 안 해주겠다. 면세 사업에서 오면 되죠? 면세 사업 안 해주니까 면세 물건도 안 해주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파생시켜 가야 어렵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제가 적어 드릴게요. 제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문제를 넣지 못했어요. 페이지가 너무 많아져서. 여기 나오는 사례를 좀 적어 드릴게요. 토지 자본적 지출 해가지고 1번 여기 나오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줄 겁니다. 상대방이. 하지만 토지 거면 안 된다는 거죠. 건물 거는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면 등기 쳐야죠. 등기. 근데 내가 등기를 칠 줄 모른다. 법무사한테 또 가야 돼요. 법무사 이제 등기 수수료. 뭐 여기서도 세금계산서 받고 부가세 내겠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땅이랑 건물 살 때 이건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다 맡기는 게 편하니까. 자, 그럼 이런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수험상으로 또 접근을 해볼게요. 이제 특이사항이 있어요. 1번, 2번은 일반적인 거고 이제 특이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특이한 경우는 건물이랑 토지랑 같이 사는 경우예요. 건물이랑 토지를 같이 사는 경우. 뭐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같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주인이 다르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건물이랑 토지를 같이 살 때는 또 경우가 두 개 있거든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건물을 쓰려고. 건물을 사용하려고 건물을 사요. 근데 땅도 같이 파니까 그냥 뭐 사와야겠죠. 건물만 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냥 민법에서 만약에 건물이랑 토지랑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토지 주인이 야, 나 토지 써야 되는데 건물 좀 치워줘? 그럼 치워야 돼요. 그럼 이거 건물만 사면 바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같이 사야지.
치우라고 하면 치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산 겁니다. 건물 사도 같이 사야 돼요. 그럼 건물을 사용하려고 샀으면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죠. 네, 두 번째는 특이한 경우인데 토지를 사용하려고. 보통은 우리가 건물주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 건물 때문에 건물 토지를 같이 사거든요. 근데 이 시험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나는 이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의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아니면 난 안 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건물 토지를 같이 사버리려고. 그럼 이런 경우는 왜 특이하냐면 반드시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생각해봐요. 난 이 땅이 마음에 들어서 샀거든요. 그럼 이 건물은 반드시 철거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번이 특이하지. 이렇게까지 땅 사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시험엔 이게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랑 토지를 일괄로 구입하는데 토지 사용 목적일 때 이걸 3번으로 넣으려고 설명드린 겁니다. 1번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3번 이거 그대로 옮겨줘 볼게요. 토지, 건물, 일괄 구입인데 토지 사용 목적. 건물 사용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럼 구체적인 상황을 또 볼까요? 자, 건물과 토지를 샀어요. 그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개인일 수도 있죠. 그럼 개인이면 건물이 과세 물건이더라도 부가세 달라고 안 합니다. 맞죠? 괜히 사업자인 척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증빙도 못 받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사업자랑 거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건물이랑 토지를 사업자한테 샀다 합시다. 부동산 매매업자한테. 그러면 건물 금액을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건물은 뭐 300원, 토지는 700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실제 여러분이 이거를 살 때 얼마에 살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금액을 정한 거예요, 서로. 그럼 토지는 700원인데 면세죠?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럼 토지는 700원 깔끔하게 끝. 근데 이 사람이 사업자니까 건물 팔 때는 이거 과세 물건인 거 아시죠? 부가세 30원도 내셔야 돼요. 이러겠죠. 그럼 우리는 이 30원을 살리고 싶겠네. 면세는 안 냈으니까 뭐 살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이걸 살리고 싶어요. 자, 그럼 국세청이 돼보세요. 여러분 국세청이에요. 자, 이 건물과 토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들은 거야. 아, 건물을 사셨군요. 매입세 공제를 해달라고요. 혹시 철거하실 건 아니죠? 물어봐야겠죠. 왜? 팔아야 희망이 있죠. 근데 철거하면 희망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혹시 철거? 어떻게 하셨어요? 가세요. 이러겠죠? 그러니까 논리를 지금 통일시키는 거예요. 국세청이 돼보세요 한번. 그럼 여러분 남는 장사가 아니죠? 안 해주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러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건물 토지를 총 1,030원에 사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애초에 목적이 어때요? 건물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죠? 그럼 여러분은 이 건물이 지금 눈에 가시예요. 이렇게 생각할걸요? 아, 이 건물만 없었으면 700원에 사는 건데 건물 때문에 330원 더 비싸게 주고 샀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1,030원 지불한 거 계정 과목 토지예요. 전부. 건물은 내 마음에 없거든. 사용할 거 아니죠? 그럼 얘는 철거각 아닙니까? 철거각이니까 아유 땅 얘 때문에 그냥 1,030원에 샀다. 끝. 그러니까 얘는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토지가 원래 700원이죠. 근데 이 건물은 쓸모가 없으니까 토지 가격에 붙여야 되죠. 근데 30원을 돌려받으면 좋은데 못 돌려받죠. 그럼 30원도 붙여야지. 이게 토지 가격이에요. 이게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건물 사용이면 세액공제 해줄 건데 맞죠? 사용할 거니까. 근데 이런 목적이면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국세청이 그걸 어떻게 알아? 증거를 어차피 내가 내야 됩니다. 증거를 내가 어차피 제시해야 돼요. 회계랑 세법, 세법에서는 증거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직 안 배웠는데 접대비를 안 해주거든요. 접대비 세액공제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일 많이 해먹는 게 뭐냐면 접대해놓고 직원 줬다고 뻥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회식할 때 사진 찍어요. 우리 직원이랑 회식했다는 증거를 내야 되니까 접대 아니에요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증거를 내면 됩니다. 뭐 그래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똘똘한 직원들은 증거를 만들면서 물건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3번도 봤죠? 근데 3번 나오면 반드시 4번 나오죠. 철거. 철거하겠죠. 그래서 4번은 철거 비용이 되겠네요. 이 건물을 철거하겠죠. 이 건물이어야 됩니다. 갑자기 다른 건물 나오면 안 돼요. 3번에 있는 그 건물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도 철거 비용을 썼어요. 그러면 철거 업체한테 부가세 내겠죠. 부가가치세 내고 세금 계산서 돌려받겠죠. 그럼 또 국세청에 가보세요. 저 철거했는데 세액공제 되나요? 왜 철거하셨죠? 건물 철거했어요. 가세요 이러겠죠? 안 팔 거잖아요 건물. 그럼 당연히 뺏지지. 그러면 이 철거 비용은 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건물이랑 땅을 같이 샀는데 땅을 쓰려고 샀다는 소리는 평평한 땅을 원한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는 평평한 땅을 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건물이 있는 땅은 평평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철거를 한다는 거는 평평한 땅을 지금 취득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이것도 개정 과목이 토지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평평한 땅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만드는 데 쓰는 돈을 다 더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옷을 바지를 10만 원에 샀는데 택배비 5,000원, 수선비 5,000원 들었다. 그럼 바지는 11만 원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딱 맞게 입고 싶으니까. 그럼 땅을 왜 샀죠? 평평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면 평평하게 들 때까지 쓴 돈은 다 토지 가격.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냥 토지가 아니라 평평한 토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철거까지 끝냈어요. 그럼 철거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제 다 무너지고 막 잔해가 남았겠죠. 거기다 바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또 토지 평탄화 작업해야 되죠. 시험에 다 나온 것들이에요. 이거 5번 토지 형질 변경. 그 중에 정지라고 합니다. 땅을 평평하게 하는 걸 정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정지라고 한 적도 있고 토지 정지라고 한 적도 있고 토지 형질 변경했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맥상 아 이걸 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겠구나 이걸 파악하는 거죠. 용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철거하고 아 이것까지 가야 지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보통 3, 4, 5는 세트겠죠? 3을 했으면 4, 5도 있겠죠. 1, 2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하나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토지 측량 비용.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 땅에다 돈 쓰면 다 때려 박으면 되는구나. 왜? 이유는 아시죠? 땅을 팔아봤자 부가세 안 줄 거잖아. 그러니까 토지 측량 비용도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국세청이면 해줄까? 이 땅을 팔면 부가세를 안 낼 텐데? 그럼 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세청에 한번 배워봐요. 그러면 그런 세법을 잘하게 돼요. 그럼 6번은 토지 측량 비용. 이건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 배우긴 했었죠, 자본적 지출이라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시야가 좁아지니까 저는 이거 공부할 때 아예 취득원가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명칭을 이렇게 쓰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바보들 이거 취득원가인데 이렇게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 취득원가 아닙니까? 평평한 땅을 취득하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여러분은 이제 응용을 하시는 겁니다. 항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대충 땅에다 돈 쓰면 안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패턴을 뜨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로 묶으면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근데 이걸 문제는 외우려고 하면 삐끗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자본적 지출은 시험에 잘 내고요. 그럼 반대로 이건 그냥 참고하세요. 시험에 내진 않는데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면 어떨까? 이건 그냥 안 적으셔도 돼요. 듣기만 하세요. 그럼 법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는 그 법에 쓴 것만 해당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잘 해석해 보세요. 세법에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토지의 수익적 지출 관련해서 돈을 썼다고 합시다. 그럼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안 써있죠? 수익적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안 써있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열거가 안 돼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 패턴을 알면 법 공부할 때 편하다고요.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되는 거네? 우기면 되지 그냥. 그리고 만약에 국세청이 분하면 소송 걸거든요 나한테. 그리고 나한테 지잖아요? 그럼 세법 바꿔요. 세법은 그렇게 발전해요. 그래서 세법이 보통 대기업이 많이 만들었어요. 삼성전자가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럼 뒤늦게 고치고 뒤늦게 고치고 그런 식이에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수익적 지출은 뭐가 있냐면 만약에 땅이 뭐 오염됐어. 뭔지 모르겠는데 오염됐어요. 그럼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막 소독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수익적 지출. 유지니까. 우리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배웠죠?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 능률 유지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근데 얘네들은 땅에다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해줘 이런 느낌이고. 참고하세요 참고. 저는 시험에 이것도 나와서.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중요한 거 할 거예요. 토지 중요한 거 했고 이제 자동차 볼게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토지 그냥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이름이 참 길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 유지 임차입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게 국세청은 차를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냥 국세청 논리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업자가 차가 필요하다면 경차면 충분하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장님이어도 그냥 출퇴근으로 모닝 충분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마이바흐를 사지?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비싼 차 사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도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비싼 차를 사는 게 과세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내가 꼭 마이바흐를 타야 출근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 사업 무관 맞죠? 허세잖아요, 허세. 쓸모없이 돈을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더 적어두셔야 될 게 여기는 아마 안 적혀 있을 건데 칸이 작아서.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이렇게 세트로 밑줄을 치신 다음에 요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렇게 한 번 더 적어두세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요새 라디오에서 그거 나오는데 막 올해 개별 소비세 30% 인하해준대 어쩌고 저쩌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디오에서 막 하던데. 라디오를 다 안 들으시는 거죠?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최대 178만 원 이런데 제가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했거든요. 저는 몇 퍼센트인지 아니까.
그럼 얼마짜리 차 기준으로 말했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하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일단 비영업용부터 가볼게요. 자, 비영업용은 영업용이 아닌 거죠. 그러면 비영업용을 알려면 영업용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영업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영업용 차량. 이거는 제가 한 번 말씀드릴 건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엄청 쉬워요. 영업용 차량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일상적으로도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범위랑 부가가치세 범위는 달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영업용 차량은 지들이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공부에서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 차량은 이 차가 없으면 돈을 못 벌어야 돼요. 아예 불가능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봐요. 난 차가 없으면 돈을 아예 못 벌어요. 택시, 버스. 택시 기사가 택시 없으면 돈 어떻게 벌까요? 뭐 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업용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노란색 번호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중고차 매매업자는 어때요?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 없으면 돈 벌어요? 못 벌죠. 근데 그 중고차가 노란 번호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차가 없으면 돈을 못 벌어야 돼 그냥. 그럼 이렇게 범위가 확장되는 겁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도 포함이 되겠구나. 그럼 렌터카 회사는 어때요? 차 없으면 돈 못 벌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시키는 거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시험에 제조업 법인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제조업이 차 없으면 돈 못 벌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아니죠. 힘들겠죠 그냥. 그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차는 영업용 차량입니까? 비영업용 차량입니까? 비영업용 차량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험에 제조업이죠. 그럼 제조업인데 차 샀다 그러죠. 그럼 그 차는 뭐예요? 무조건 비영업용이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맞나요? 그럼 문제 볼 때마다 이게 비영업용인가 이러면 안 되죠? 또 바보예요. 이미 비영업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비영업용 차량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적어드린 거예요. 그럼 차를 한번 사보죠. 자, 아반떼를 한번 사봅시다. 아반떼 풀업이 한 3천 하죠 요새. 뭐 캐스퍼도 2천이니까 3천만 원 주고 샀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3천만 원을 그 출고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자기가 팔 생각으로 그 정한 금액, 그게 출고 가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3천만 원에 깔끔하게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차 사러 왔어요. 가격표 붙어 있잖아요. 매장 가면 3천만 있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가 5%. 5%면 얼마? 150인가? 자, 150 추가하고 시작할게요. 5%거든요. 이 가격에. 근데 개별 소비세에는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부가가치세 말고 부가세라는 세금이 또 있어요.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 그게 교육세거든요. 이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의 30%예요. 그럼 45만 원인가?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얘들이 6.5%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가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개별 소비세 올해 30% 깎아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차 가격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일단은 인하 안 해준다 치고, 자, 그럼 여러분은 3천 들고 갔는데 이제 아반떼 사러 갔다가 못 사는 거죠.
가가지고 캐스퍼 사오는 거예요. 이제 1000만 원 차이 나버리니까. 그럼 이때 이미 200 붙었죠? 아 너무 비싼데요? 아 고객님 아직 안 끝나셨어요 하고 부가세 내셔야죠. 이제 부가가치세. 자 그럼 3,000이 출고 가격인데 세금 150, 45만 원 붙었죠? 지금 3,195만 원이에요. 여기에 부가가치세 붙일게요. 319만 5천 원. 자 여러분 이 가격 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반떼 사러 가서 캐스퍼 사온 이유 아시겠죠? 얘가 세금 폭탄이에요. 얼마지? 3,514만 5천. 자, 이 가격 주고 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차 샀죠? 이제 취득세 내야죠. 7%또 내야죠. 7%또 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중고차 사면 개소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새 차 살 때 개별 소비세는. 네, 중고차 사도 부가세는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죠? 구조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구조 때문에.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차 사면 비영업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름이 소형 승용 자동차긴 한데 그냥 승용차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화물차 아니면 다 승용차예요. 화물차 아니면 다 승용차. 그럼 그냥 승용차라 보면 되겠죠. 그럼 아반떼 맞잖아요. 우리가 아반떼 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맞죠? 자 그럼 이때 매입세 불공제 사유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150이랑 45만 원은 내고 끝이에요. 뭐 이건 돌려받고 그런 거 없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은 195만 원 손해 봤습니다. 비영업용 차니까. 그리고 부가세 319만 5천 원 낸 거 있죠. 못 돌려받아요. 매입세 불공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차값은 이게 그대로 차값이 되는 겁니다. 못 돌려받잖아요 하나도. 그럼 이거 그냥 차 가격 된다고. 차량 운반부 351455000. 그 취득세는 또 붙이고, 취득세는 여기에 7%또 내시고요. 자동차세는 또 계속 내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바꿔봅시다. 우리가 택시, 개인 택시야. 개인 택시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혹시 개인 택시 중에 아반떼 본 적 있어요? 없죠. 최소 소나타죠. 그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그랜저가 요새 많죠. 막 K8 이런 거. 저는 그 G80도 봤어요. 택시.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택시는 영업용이죠. 그럼 바로 확 바뀌어버리죠? 그럼 개별 소비세가 안 붙어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 지울게요. 개별 소비세 없죠? 그럼 개별 소비세 없어지면 개별 소비세 부가세도 없어지죠. 없어졌죠? 그럼 부가가치세도 줄어들겠죠. 얼마로 줄어드나요? 300이죠. 근데 이거 불공제 사유가 아닌 게 되죠. 300 돌려받아요. 그럼 차값이 3,0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아반떼인데 500 차이 나요. 이제 그랜저 가면 1000 차이 나고 G80 가면 2000 차이 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택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중이구나. 개소세를 맞는 것도 싫은데 거기에 부가세가 더 커지는데 그것도 안 돌려주죠. 근데 반대가 되면 어때요? 개소세도 안 내고 부가세 낸 것도 돌려받고. 그러니까 금액이 그대로 500 차이 난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4%예요. 택시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가 보이세요? 차 사지 말라고. 살 거면 이렇게 뭐 세금 다 내시던가 이런 느낌인 거죠. 내고 사면 돼요. 그리고 그 참고로 지금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만 해서 그런데 사실 또 이런 게 또 비용 처리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로 가면 또 그만큼 비용 처리는 또 됩니다. 그러니까 환급은 못 받잖아요. 환급은 못 받는데 돈은 쓰긴 썼죠. 그러면 비용 처리는 될 거라. 근데 100% 환급이랑 좀 다르긴 하죠. 하여튼 이 느낌을 좀 잘 기억하세요. 이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새 차 사는 사람들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5년 지나면 보통 적당히 반값 되는데, 특히 G80 같은 큰 차들 있잖아요. 5년 지나면 딱 반값 되거든요. 그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효율성, 차는 어차피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예외를 또 살펴볼게요. 여기서 소형 승용 자동차라고 했는데, 근데 또 국세청 입장에서도 차 자체를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 차가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라 그래도 영업상 필요한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봐주겠다, 이렇게 좀 회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닌 걸 또 찾아볼게요. 소형 승용 자동차가 아닌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름에 승용차가 힌트인데, 승용차는 사람이 타는 용도죠. 그럼 사람이 타는 용도는 안 해줄 거니까 짐이 타는 용도는 해줘요. 그러니까 화물차는 해준다는 소리죠. 화물차는 네가 비영업용 차로 샀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해주겠다. 개별 소비세도 안 맞거든요, 화물차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차입니다. 경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정하는데, 배기량 1000cc 이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필요하면 모닝 정도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닝 사면 개별 소비세 없고요, 부가세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닝이 1000만원이면 그냥 부가 딱 1000만원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경차는 근데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화물차는 승용차가 아니니까 해주는 거고, 경차는 승용차인데도 배기량이 너무 작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경차도 승용차 맞죠? 경차를 뭐 짐 실으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3개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승합차,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승합차는 9인승 이상만 승합차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8인승짜리 차가 있으면 그것도 승합차를 하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인정 안 해요. 우린 승합차인데 걔는 승합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승합차는 9인승 이상. 뭐 그랜드 카니발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 카니발 모자 쓴 거 뭐 그런 거. 그러면 요 애들은, 그럼 승합차도 승용차는 맞죠? 근데 얘는 인승이 너무 많으니까 봐줘요. 왜냐면 9인승을 네가 샀다고? 그럼 직원 출퇴근용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 뿌리려고 9인승 차는 안 사죠? 뭐 뿌리려면 인승이 적어야죠. 뭐 2인승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네가 필요해서 샀겠지, 이런 느낌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무조건 비영업용 차입니다. 그러면 승용차 사면 바로 아웃. 승용차 사면 바로 아웃. 근데 승용차가 아닌 것들 있죠? 화물차 인정해준다. 승용차여도 배기량 작은 거, 인승 많은 거 오케이 해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승용차를 역으로 추적해볼까요? 이 승용차는 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가 되겠다. 근데 아반떼부터 다 포함이 되니까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동차. 이것도 좀 논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4인승 승용차를 샀다. 문제 한번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이것까지 하고 쉴게요. 자, 우리 회사에 영업부가 있어요. 영업부에서 승용차 샀어요. 4인승이고 배기량 1998cc 소나타 샀어요. 세액공제가 될까 안 될까 따져볼게요. 자, 우리 업종 뭐죠? 제조업이죠? 영업부니까 영업용 자동차인가요? 아이,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럼 다 부서 이름 영업부로 바꾸면 되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 영업부에서 샀다고 영업용 이러면 안 돼요. 우린 그냥 비영업용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제끼고. 자, 승용차네요. 조심해야겠죠? 9인승 이상 아니죠? 1000cc 이하 아니죠? 매입세 불공제. 개별 소비세도 맞아요.
이해되시죠? 핸디캡은 두 개. 개소세도 받고 부가세도 안 돌려주고. 근데 이게 아니면 개소세도 안 내고 세액공제도 해주고. 한 방에 확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차이가 커지니까 가격이. 그러면 이렇게 내볼게요. 자, 우리 승용차 샀다. 근데 괄호 열고 이렇게 써 있어요. 개소세, 과세 대상 아님. 끝이야 이게 문제에서. 세액공제 돼요 안 돼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가 매입세 불공제 사유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 매입세 공제 되는 거예요. 얘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100이랑 몇 cc야 물어볼 필요 없이 아 개소세 안 냈다고? 그럼 매입세 공제 받겠네? 두 개가 같이 간다 했으니까. 이건 보너스 문제죠? 개소세 안 냈다. 그럼 세액공제 받겠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개소세 과세 대상이다. 아이고 세액공제도 못 받겠네. 이렇게 가야 된다. 이해되죠? 좀 방향이 똑같아요. 이렇게 요새 많이 나왔거든요.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아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요거랑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이게 좀 덩치가 큰 두 가지 주제입니다. 이 두 개 중요 표시하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다 하면 그건 그냥 딱 봐도 사업과 관련 없어 보이는 걸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일단 문제 보면서 확인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기업 업무 추진비죠. 기업 업무 추진비 사실 그 제가 대전제를 깔았는데 사업과 과세 사업과 무관하면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패턴으로 따지면 뭐 면세사업 관련 토지 자본적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이거는 이제 논리상으로 맞거든요. 근데 얘는 거기에 어긋나요. 왜냐면 접대는 할수록 매출액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접대는 영업과 관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냥 싫다고 하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얘는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이거랑 비슷한 게 있는데 기부 있죠. 기부금 있잖아요. 기부금은 사업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접대하면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업과 관련성을 따지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접대 의미가 없잖아요. 접대가 왜 있겠어요? 접대를 하면 매출액이 늘어나니까 접대가 있는 거지. 그럼 기부는 기부한다고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사업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기부금은 이미지가 좋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업이랑 무관합니다.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니죠? 나한테 지금 사업이 관련 있냐 없냐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반대가 돼버리잖아요. 접대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기부금은 없다. 근데 또 따지면 그럼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왜 안 해주냐?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 접대하지 말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장려할 수는 없잖아요. 접대하시면 세액공제도 해드릴게요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뭐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는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접대를 뭐 1000만원어치 했다. 물건 사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100만원의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 100만원을 원래는 돌려받는 거였죠. 그러면 세액공제의 의미가 뭐냐면 100% 환급이거든요. 100% 환급? 그러면 100% 환급 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냈던 거 다 돌려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환급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1100을 쓴 건 팩트죠. 그럼 이게 법인세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위에 수익이 입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 법인세는 입금 손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입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을 과표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1000만 원만 빼야 됐죠. 원래는 1000만 원만 빼야 됐죠. 근데 100만 원을 안 돌려줬으니까 여기에 100만 원을 더하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법인세율이 19%니까 이 100만 원을 100% 환급은 실패했지만 19% 환급은 받는 거랑 같은 요거예요. 그냥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100% 환급은 실패했지만 자기 세율만큼은 환급받는 거랑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제로가 아니라 법인세로 넘기면 조금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원래 그 전반적으로 알아야 절세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하는 건 안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적대비까지 다 봤고, 그럼 중요한 걸 다 봤으니까 이제 입력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 보면서 입력해볼게요.